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의 윤종우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둘러싸고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윤 전 총장의 정치 행보를 비판하자 중진들이 또 이 대표를 비판하는 등 서로 간에 옥신각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대표와 친윤계의 정면 충돌이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들과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전 총장은 당 밖에 있습니다만 국민의힘이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관련 화면 보시겠습니다. 우리 당에서 하시는 말씀들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당에 들어오길 잘했구나. 우리 당이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네요. 우리 당이죠. 예, 국민의힘.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 추이를 우리 대표님은 어떻게 분석하고 있었어요? 위험하죠. 과거에 안철수 대표가 정치에 대해서 좀 미숙했을 때 했던 판단들과 아주 비슷한 판단들을 하십니다. 여의도 정치에 대한 거부라는 것이 잘못된 조언들을 듣고 계실 수도 있다. 여의도 정치가 따로 있고 이 국민의 정치가 따로 있고 하겠습니까? 너무 선을 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중진 의원들께서는 정중동의 자세로 가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네, 이번 갈등이 빚어진 건요. 이준석 대표가 윤 전 총장의 지지율 하락에 대해서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비빔밥에 당근 정도에 비유했더니 당내 중진들이 비판하고 나선 겁니다. 자, 최병욱 편집장님. 네. 어떤 건가요? 지금 갈등이라는 게 굉장히 심각한 겁니까? 아니면 약간의 신경전 정도인가요? 저는 그렇게 심각한 상태는 아닌데 네. 다만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으로의 선택을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이준석 대표는 어떻게 되든 간에 그 선택을 좀 앞당겨야 되겠다. 본인이 설정한 기한이라는 게 8월 말 경선 버스가 출발하기 전 이거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한 달 하고 며칠 정도 더 남았어요. 그러니까 시간은 충분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윤석열 전 총장을 압박하는 수단의 일환으로 저런 얘기를 위험하니까 빨리 국민의힘에 들어와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윤석열 전 총장과 가까운 권성동 의원이나 정진석 의원의 눈에 보기에는 좀 어차피 우리가 만날 사람들인데 나중에는 너무 애정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이제 권성동 의원이 평론가처럼 얘기를 하는데 평론가는 특별히 어느 진영이나 어느 후보한테 애정을 가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어차피 나중에 만날 사람들이라는 전제하에서 본다면 저렇게 거의 유체이탈식으로 그냥 남 얘기하듯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어차피 야권이라는 전체 텐트 안에 있어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그 비평을 하더라도 좀 애정을 가지고 비평을 해줬으면 아마 하는 그런 중진들의 좀 안타까움이 배어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정진석 의원 말을 좀 빌자면요. 지지율 30%인 윤 전 총장을 비빔밥에 당근으로 폄하하고 지지율 하락한다고 이게 평론가처럼 말하기 바쁜 게 바로 이 대표다. 윤석열을 우리 당이 보호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느냐. 정치는 예능 프로그램의 재치문답이 아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선택이다. 이렇게 또 비판을 했습니다. 자, 김가루 교수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당 중진들이 지나치게 사실 윤석열 전 총장 중심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대표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다.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이준석 대표가 가장 걱정하는 거는 경선은 시작되는데 윤석열 전 총장이 장외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경선의 흥행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지율은 지지율대로 사실상 계속 담보할 수 없는 것이고 경선은 경선대로 흥행이 안 된다. 그러면 전체적인 야권의 이 의미로 본다 그러면 사실 그렇게 긍정적인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의 모델이거든요. 원하는 것이 입당을 해가지고 그 후보로 나가는 것이 아닐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박원순 전 시장이 1기 때 재보선 때 어떻게 했냐면
당을 들어가지 않고 사실 범야권의 후보로서 사실상 선발이 돼가지고 이 치르고 거기서 승리를 이끌어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만약에 입당을 안 하고 나중에 이 국민의힘당의 어떤 뭐 후보와 바깥에서 경선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긴다. 그렇게 해서 이제 후보로 범야권 후보로 나간다고 치면 사실상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긴다 그러면 그리고 나서 대선에서 이긴다 그러면 사실상 그 당은 누구의 당이 되냐면 윤석열 전 총장의 당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항상 이길 수만은 없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진다 이런 시나리오가 만들어지면 사실은 국힘당은 그 상황으로 거의 와해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 대표 입장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이 경선 과정으로부터 당이 중심이 돼가지고 움직여 나가는 그 과정을 밟지 않으면 위기 상황에선 당의 와해까지도 염두에 두는 그런 위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빨리 입당하는 것을 위해서 압박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좀 지나치게 이제 당 중진들이 보호하는 차원에서 한다는 거는 저는 누가 당대표인지 당대표를 옹호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근데 정지석 의원이 한 말이 또 있어요. 4.7 재보궐선거 누가 때문에 이겼느냐? 단 하나를 꼽으려면 바로 윤석열이다. 그랬더니 이 대표는 너무 지나쳤다. 또 이렇게 또 반박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때 서울시장 선거 때 그 윤석열이라는 자기 대권 주자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힘이 모아진 것 아니냐, 야당에. 네. 그래서 그때도 1등 공신이 윤석열이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죠. 예. 그런데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그때 오세훈 캠프에 있었어요. 네. 오세훈 후보가 있고 그 뒤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있었는데 무슨 말이냐 이렇게 돼서 서로 이렇게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조금 전에 그 최병목 그 편집장께서 심각하게 보지 않는다. 그 이유는 어차피 만날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심각하게 보는 것이 어차피 안 만날 수도 있어요. 이것이 서로가 이 갈등이 정폭이 되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이준석 대표가 이 여의도 정치와 거리를 둬서 성과가 안 좋다. 안철수도 그랬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 지금까지는 윤석열 전 총장이 이준석 대표가 하는 말에 반박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 대해서 바로 반박을 했어요. 여의도 정치 따로 있고 국민의 정치 따로 있느냐. 이렇게 윤석열 전 총장이 이야기를 하니 당내에 지금 형성돼 있다는 그 친윤계, 심지어 그 정진석, 그 권성동 두 중진 의원은 언론에서 좌진석, 우성동까지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네. 일부 언론에서. 자, 그렇다면은 그 윤석열은 밖에 나와 있는데 당 안에 있는 중진들, 사실 5선급 중진들이 당 대표와 이렇게 대립각을 세운다면은 이것이 결국 윤석열이 당으로 들어가는 입당을 하기 어려워지는 그 상황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따로 윤석열이 제3지대에 계속 머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3지대에 머무르다가 나중에 결국은 국민의힘과 11월 달에 후보 단일화를 한다. 이 그림은 범야권 입장에서는, 보수 입장에서는 괜찮지만 후보 단일화가 된다는 보장이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당 안에서 윤석열계라고 하는 당 중진들이 당 대표와 사실상 처음 충돌한 건데 이 상황이 저는 상당히 심각하다고 봐요. 예. 자, 이준석 대표가 오늘 중진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어떻게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당원과 국민들이 오세훈 시장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내서 이뤄낸 승리를 윤석열 총장에 의해서 이뤄낸 승리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건 저는 너무 선을 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안철수 후보라는 당외 후보에게 부한해동하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판단이 옳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진 의원들께서는 정중동의 자세로 가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소 제가 표현이 셀 수는 있지만은 흔들림 없이 공정한 경선을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예, 당의 주자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아야 한다느니 모셔와야 한다느니 꽃가마를 태워야 한다느니 이런 주장에 선명하게 반대한다. 흔들림 없이 가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보기에 그 중진들이 선 넘은 게 아니고요. 네. 이준석 대표의 윤석열에 대한 공격이 선을 넘은 거예요. 예. 저는 이준석 대표께 묻고 싶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적인가 동지인가? 대답을 해보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게 같이 할 동지 아닙니까? 근데 동지에 대한 공격이 지나친 게 지금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옛날에 그 네거티브 때 주머니 3개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게 또 하고 그 외에도 이제 그 뭐 안철수 대표가 판단 잘못할 때 비슷한 게 아니냐. 안철수 대표하고 이게 비교하면서도 조롱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당내 의원들 보기에 윤석열 총장 돕지 마라. 이런 식으로도 이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비빔밥의 당근이라든지 이게 도대체 몇 번째입니까? 저는 이준석 대표가요. 제가 이제 뭐 바지 가랑이 잡아서 끌고 오라 뭐 꽃가마 태우라 이 뜻이 아니고
제대로 이게 그 예를 갖추어서 삼고초려해서 제대로 모시고 오든지, 만약에 윤 총장이 다른 선택을 해가지고 제3지대에 머무르면서 나중에 결선 투표로 갔을 때는 언젠가는 이게 하나가 될 동지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게 윤 총장이 선택을 존중해서 서로에게 방어할 거는 방어해주고 여당의 네거티브 공세 이렇게 협조를 해야지. 네. 설령 이게 안 들어온 데서 이렇게 비하하고 공격이 되겠습니까? 네. 따라서 저는 이준석 대표가 지금도 이게 윤 총장과 국민의힘은 어차피 이게 그 하나로 나중에 뭉칠 정권 교체를 위해서 그런 이게 동기라 생각하고 공격을 좀 자제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권고드립니다. 네. 자, 이준석 대표는요, 윤석열 전 총장과 관련해서 이 음식에 비유한 적이 많았습니다. 음식, 한우, 당근,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서정욱 변호사 말씀하시는 게 좀 과하다 그런 표현 아닌가 싶은데요. 어떤 비유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경선을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당의 가치를 좀 녹여내고 이런 후보가 나중에 국내산으로 인정받아가지고 우리 소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앞에 타면 유구고요. 뒤에 타면 수입산입니다. 한우는 알지 모르겠지만 유구 정도는 돼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국민에게 내놓기 전에 비빔밥에 아직 빠진 재료들이 좀 있습니다. 비빔밥 위에 얹은 고명 정도로 취급하는 것은 그게 도움이 안 된다고 보죠. 다 한번 이렇게 비비고 나면 안 보이는 그런 존재잖아요. 저는 당근이 비하라고 생각하는 생각 자체가 저는 약간 의구심이 듭니다. 저는 당근 없으면 안 먹습니다. 예, 당근, 고명, 이런 부분 때문에 좀 기분 나빴을 수도 있기는 하겠습니다. 자, 이승우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준석 대표의 비빔밥론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당근이다, 유구다, 수입산이다. 그 당의 어떤 후보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대표로서 다 키워주고 같이 가야 될 문제인데 너무 어떤 이런 평가를 박하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부적절하게 표현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의 어떤 처가 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지지율의 추이가 하락세로 갔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이준석 리스크가 진행되고 있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꽃가마를 태울 생각이 없다. 버스에 타지 않으면 가겠다라고 했잖아요. 아니 본인은 버스에 탈 생각도 없고 꽃가마를 탈 생각도 없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비판을 한다고 한다면 윤석열 전 총장은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 이제 국민의당과의 합당 절차도 굉장히 지연되고 있는데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도 초기에 미숙한 판단이 윤석열 총장과 비슷한 것 같다. 이런 취지로 하는 거 보면 국민의당과의 합당도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이준석 리스크가 현실화되다 보니까 국민의힘이나 같이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지지도도 함께 하락세 추세로 갈 그런 경향성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민주당 컷오프로 언론과 국민의 관심이 민주당에 많이 모여 있죠.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는 당대표 입장에서 당연히 흥행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흥행을 유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우, 당근, 비빔밥 이런 것들을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일 겁니다. 근데 듣는 사람, 윤 전 총장 입장에서 불쾌함을 좀 내비치고 있어요. 그런 거가 있을 때마다 합당과는 좀 멀어져가는 느낌의 멘트가 나오고 있지요. 자, 이준석 대표, 지금 이렇게 외곽에 있는 윤석열 총장과 각을 세울 것이 아니라 그동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당의 주자들에게 들어오면 보호해주고 키워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최재형 후보 들어왔으니 최재형 후보 지지율부터 아주 확실하게 올려놓아야 될 것입니다. 이준석 대표야말로 윤석열 총장 지지율을 최재형 감사원장의 지지율을 윤 총장만큼 올려놓지 못한다면 본인이 한 말에 책임을 질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러다가 대선 야권 통합 실패한다면 정치 생명이 30대에 끝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당내 리더십이 평가대에 올랐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지지율이 대표라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닐 테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재형 원장 목도 있을 거고 당의 목도 있을 텐데 그 부분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자,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전 총장 보이지 않는 신경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 추이를 우리 대표님은 어떻게 분석하고 있으세요? 위험하죠. 왜냐하면 윤 총장이 지금 당 밖에 머무르는 시간이 좀 길어지고 최근에 이제 발언하시는 걸 보면 탄핵에 대한 어쨌든 논쟁, 용기를 좀 잃은 것 같습니다. 글쎄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이
또 뭐 조사하는 방법이라든가 또 상황에 따라서 또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비단 주머니는 언제 풀 거예요, 도대체? 약간 들어와서 위급해지면. 그러면 하여간 조건이 입당해야 방법은 입당밖에 없대. 과거에 안철수 대표가 정치에 대해서 좀 미숙했을 때 했던 판단들과 아주 비슷한 판단들을 하십니다. 과거에 실패했던 안철수 전 대표와 비슷한 길을 가고 있다. 그래서 저는 별다른 입장은 없습니다. 캠프를 강화문 쪽에 종로 쪽에 정하셨을 때도 이거는 어디서 많이 보던 모습인데 여의도 정치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입김이 좀 작용하지 않았나. 뭐 여의도 정치에 대한 거부라는 것이 잘못된 어떤 조언들을 듣고 계실 수도 있다. 글쎄 뭐 여의도 정치가 따로 있고 이 국민의 정치가 따로 있고 뭐 하겠습니까? 그 정치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면 제가 시작을 하지 않죠.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제가 보기에는 이준석 대표가 이제 약간의 위험한 발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예. 근데 저게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준석 대표,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야권 전체의 중심이 돼야 하는 걸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거예요. 네. 아마 본인도 그럴 것이고 윤석열 전 총장도 결국은 내년 대선까지를 길게 본다면 그 중간에 어디쯤에서 만나야 할 사람이 국민의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고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자 지금 이준석 대표가 저러고 있지만 저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전 총장 보고 빨리 들어오라는 이제 압박의 일환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저것만 하고 있을까 과연 이준석 대표가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죠. 이준석 대표도 누군가로부터 정무적 조언을 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자 지금 이준석 대표가 한 달하고 한 열흘쯤 지났는데 대표가 된 지 이게 한 석 달쯤 지나거나 8월 말이나 9월쯤 되면요. 자, 이제 이준석 대표가 대표로서 뭘 했느냐 또는 야권 통합 또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 어떤 실적을 쌓았느냐 하는 부분에 관해서 평가를 받을 시점이 저는 온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면 그때 지금 이준석 대표는 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네. 앉아가지고서 그냥 윤 전 총장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만 하고 있어가지고서는 그때까지 윤 전 총장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나서서 적어도 지금 기자들이 모르는 영역에서 상당한 정도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아마 한 달이나 한 달쯤 뒤에 그쯤 지나면 이준석 대표한테 그 책임론이 돌아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저는 아마 기자들이 모르는 영역이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인식의 차이가 아주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전에 우리 중진 중에 한 분이 이 재보선이 윤석열 효과 덕분에 이겼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아마 이준석 대표는 그거 전혀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당이 자강을 했기 때문에 이겼다라고 생각한 것이고 특히나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이 야권 지지자들이 당 중심으로 결집을 해서 이겼다라고 생각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나리오를 갖고 지금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의 입당이 안 되는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은 또 생각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구할이 달라도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다 협조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지금 서로가 서로의 시나리오를 강요하고 있거든요. 당 중심으로 해서 먼저 진지를 구축하고 그다음에 중도로 나가야 된다는 이런 이준석 대표의 생각과 중도를 붙잡고 나중에 어차피 어디도 못 가는 국민의당 보수를 그냥 가져가서 선거 승리하겠다는 이 윤석열 전 총장의 생각이 완전히 다르게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충돌하는 장면인데 문제는 이것이 길어지면 사실상 양쪽이 다 침하하는 그런 효과를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선은 경선대로 지지율은 지지율대로 빠지면 그러면 어디다가 기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점은 저는 뭐 어떤 형태로든 선택의 시점이 온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양쪽이 충돌하는 본질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제가 심각하다고 보는 것인데 가령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전 총장을 뭐 비빔밥에 뭐 당근으로 이야기를 하고 무슨 뭐 지지율 위험하다, 여의도 정치 뭐 이런 이야기 해서 본질적으로 그것 때문에 충돌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 하나의 빌미가 된 것이지. 본질적인 뭐냐면 윤석열 전 총장도 그렇고 뭐 정진석, 권성동 의원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건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의 입당을 적극적으로 반기지 않는다. 왜냐하면 본인은 자강론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강론을 이야기하고 또 뭐 그쪽에서 윤석열 전 총장 쪽에서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뭐냐면은 유승민 그 후보와 예비 후보와 특별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자강론을 하면서 유승민을 국민의힘 대표로 만들기 위해서 굳이 윤석열이 들어오는 것을 뭐 어떤 꽃길을 깔아주지 않겠다. 이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본질적으로 그런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무슨 뭐 비빔밥 고명 이야기는 그것을 비밀화 된 것이고 최근에 그것이 양쪽의 현격한 입장 차이가 나타난 것이 윤석열 전 총장이 대구에 가서 한 발언입니다. 대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한 데 대해서 송구하다. 이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윤석열 전 총장은 그런 이야기를 해야지 보수 쪽에 다가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본인이 그 탄핵은 정당했다고 계속 이야기를 해온 입장이기 때문에 그 말을 딱 듣자마자 바로 그 강을 건너지 마라. 그러니까 탄핵 이야기를 왜 우리가 탄핵은 정당하다고 하고 나가는데 윤석열이 왜 그러느냐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양쪽이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좀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자, 일부에서는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 들어왔을 때 여러 주자들의 공격을 버텨낼 수 있겠느냐, 힘을 좀 더 길러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호랑이 굴에 가서 호랑이를 잡았던 것처럼 그렇게 들어가서 스스로 이겨내야 되는 게 아니냐. 내부 경쟁 못 이기면 어떻게 본선에서 올라간다 손치더라도 이길 수 있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서로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판단을 할 텐데 그 일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에 대해서 굉장히 공세적으로 나오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법적 조치를 하겠다. 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장모와 법적 분쟁을 계속해서 벌이고 있는 정대택 씨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돈을 노린 소송꾼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이 법 적용과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이제 법률적으로 묻겠다,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윤 전 총장은 장모의 재판 결과에 대해서 법 적용에 예외는 없다 이런 입장을 취해왔었죠. 그 목소리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제 친인척이든 또는 뭐 어떠한 지위와 위치에 있던 분들이건 간에 수사와 재판, 법 적용에 있어서는 예외가 없어야 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고요.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요. 당사자는 강력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제가 입장을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불법적이고 부당한 거 아니라면은 좀 사실의 근거에 기반한 거라면 뭐 국민들의 궁금증과 뭐 가지고 계시는 어떤 의문점에 대해서는 파헤칠 수도 있는 거고 상식선에서 그런 국민들의 그 궁금증과 또 의혹 제기 또 거기에 대한 설명과 해소 이런 것들이 뭐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또 정치 아닌가 싶습니다. 예,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파헤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의혹에 대해서도 뭐 검증을 받겠다 이런 취지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만 윤 전 총장 측은 그러면서 이 정대택 씨에 대해서 자신이 문재인 후보 법률인권특보로 활동해서 현 정부 탄생에 일조했다. 이렇게 글을 올렸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민주당원으로서 뭔가 이런 정치 편향성을 가지고 본인을 공격하는 게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라. 이렇게 또 공세적으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지금보다 더 이게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처해야 된다 봅니다. 네. 실제 일부 여론조사를 보면 장모 문제나 부인 문제가 지지율에 영향 줬다는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일부. 네. 따라서 저는 이제 무조건 이게 그냥 덮어놓고 갈 게 아니고 상당히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서 철저하게 법으로 대응하는 게 맞고요. 네네. 만약에 정대택 씨가 저는 이제 진짜 억울하다면 본인에게 법적으로 얼마든지 방법이 있습니다. 본인이 강요죄로 처벌됐는데 억울하면 이게 재심 청구하면 될 거 아닙니까? 본인에게 법적인 문제는 법으로 풀어야죠. 왜 정치적으로 계속 공격합니까? 한명숙 전 총리 문제도 법적인 문제 억울한 게 있으면 재심하면 돼요. 근데 왜 계속 정치적으로 공격합니까? 따라서 저는 이 부분은 오랫동안 수많은 재판이 있었습니다. 네. 그럼 이게 그 결과를 깡그리 무시할 수 있습니까? 뭔가 새로운 게 있으면 재심을 하든지. 따라서 저는 새로운 증거도 없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공격해오는 거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되고요. 또 이분이 최근에 추미애 장관 지지 표명도 하고 조국 전 장관 편도 들고 얼마나 이게 정치적으로 편향된 겁니까? 본인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저는 정치적으로 공개하는 거. 이 점에 대해서 단호한 대처는 타당하다. 이런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10여 년간 소송이 벌어졌고요. 상당한 부분 정대택 씨가 패소했던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다만 지난번 예를 봤습니다만 이 윤 전 총장 장모 같은 경우에 의료보험 부정수급과 관련해서는 기소도 안 됐다가 이 지난 재판에서는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는 일도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바뀔 수도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만 여하튼 윤 전 총장은
정대택 씨에 대해서는 엑스파일도 본인이 만들었다 이런 말을 한 것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21일이죠. 지난 21일 명예훼손 무고 혐의로 이 정 씨를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김건희 씨 명예를 훼손했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뭐 최근에 이야기됐던 줄리 의혹, 이 부인의 과거 행적에 대해서 이 줄리라는 이름을 더 씌워서 무슨 어디서 일했다 뭐 이런 식의 의혹이 나온 게 있었죠. 그것도 이 사람이 맞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명예훼손도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님, 이런 것들이 선거 때까지 결론이 좀 나올까요? 어떨까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사안 자체가 이제 줄리 의혹이라는 게 실은 입증이 어려운 거잖아요. 예를 네네. 들어서 정대택 씨가 정말 김건희 씨가 줄리로서 어떤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걸 입증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근무를 했고 관련자들의 어떤 증언이라든가 이런 걸 밝혀야 되는데 이런 걸 밝히지 못한 채 그냥 막연하게 줄리 의혹이라고 제기했을 때에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비방 목적이라든가 허위 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이 충분히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많은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일을 제기하는 건 뭔가 사무친 한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것이 이제 법적으로는 보호가 안 되니까 이런 계속적인 얘기를 한 것 같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가 해명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정대택 씨 같은 경우는 같이 스포츠센터를 동업으로 낙찰을 받아서 이것과 관련해서 짧은 시간 내에 56억의 어떤 이익이 났는데 이걸 분배하자는 약정이 있었다는 건데 그것에 기해서 돈 반환 청구를 했는데 실은 패소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법무사 백 씨가 증언 과정에서 실은 이런 합의서 같은 것들은 강요에 의해서 작성된 거다. 이래서 패소했던 건데 항소심에서 이걸 번복을 했거든요. 2억과 아파트를 받고 이런 위증을 해줬다라고 진술을 했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위증교사로 처벌된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백 씨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이 됐거든요. 그랬을 때 이 사안에서 보면 궁금한 건 정말로 장모 최 씨가 이 백 씨에게 2억과 아파트를 줬다라고 한다면 무슨 이유로 줬는지에 대해서 어떤 국민들께 합당한 해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부분은 또 다른 주장도 있죠. 윤 전 총장 쪽에서는 그분이 일절 돈을 투자한 것도 없는데 나중에 거기에 대한 수익을 나눠 가지려고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한 뭐 문제 제기가 있어서 소송이 붙었다는 게 있으니까 그 부분 저희들이 지금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판결은 여하튼 윤 전 총장 장모에게 불리하게 났던 건 아닌 걸로 지금 기억이 나고 있는데요. 여하튼 지금 여러 가지 소송을 벌이고 법적 대응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또 다른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거는 추미애 전 장관이 정리를 해주었습니다. 지난 2020년 11월 24일 추 장관이 있었을 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낸 보도자료 읽어드릴게요. 정 씨, 최 씨의 모함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어서 그 장모를 사기죄 등으로 또 김건희 씨는 통장 사문서 위조로 고발한 사건, 이거는 불기소다 이렇게 결론을 내서 기자들에게 아주 배포를 한 적이 있었고 그리고 법무사에게 장모가 6억 받고 누병 씌워서 동업자 정 씨를 징역을 살게 했다며 모해 위증 혐의로 최 씨 고소했는데 검찰이 이거 불기소 내린 걸 두고 윤 총장이 이거 개입한 거 아니냐라고 직권남용 혐의로 정대택 씨가 고발했는데 이것도 그때 추미애 장관 당시 불기소 다 정리된 문제임을 정리드립니다. 네, 뭐 추 전 장관이 한 건 아닐 테고 아마 검찰에서 그 보도자료 그 당시 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 이런저런 것들이 아마 법적으로 정리가 좀 됐으면 국민들이 판단하기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제 윤석열 전 총장 천안함 폭침 사건의 희생자 고 정종률 상사 부인 사항을 갔습니다. 조문을 갔습니다. 빈소를 방문했는데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아버지 없는 생각에 그래서 천안함 가족들이 다 한 식구로서 이렇게 도와야죠. 이 친구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인데 1학년이라서 아직 미성년이라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돌아가실 때가 벌써 아주 어릴 때나 6살 어머니가 둘이서 고생하면서 많이 어머니가 바르게 잘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빈소 저희가 가족 이외에는 안 되니까 지금 코로나 참이 오기도 굉장히 미안하네. 아저씨가 잊어먹지 않을게. 응? 또 오래 있는 게 내가 볼 때는 가족들한테 힘들 거 같고 오늘은 내가 일찍 물러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와주셔서. 네,
네, 잊지 않을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정정 감사원장도 자신의 SNS에요. 고1 17세 아드님의 슬픔에 위로의 말씀을 찾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코로나 방역 지침 때문에 조문 못하는데 정말 죄송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1이죠. 이제 홀로 남겨진 유가족 고등학생인데 이 아들을 좀 지원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정치권에선 나오고 있습니다. 2015년 고 정종률 상사에게 쓴 아들 정모군의 편지 한번 들어보시죠. 아빠, 얼굴을 잊지 않으려고 매일매일 아빠 사진을 봐요. 아빠에게 다짐해요. 아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강한 남자로 자라겠다고. 그래서 반드시 자랑스러운 군인이 되겠다고 약속해요, 아빠. 예, 이게 6년 전이네요. 저 어린 학생이 이제 엄마까지 잃은 셈이 됐습니다. 근데 19세가 되면 보훈처 연금도 끊긴다고 합니다. 이게 보훈처법이 그런 것 같은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요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유족 보상금 수급 연령을 만 24세를 좀 상향하는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합니다. 아마 고 정정률 상사의 아들 남은 아들에게도 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것 같은데 모두 잊지 않는 정말 천안함 장병들의 유가족들 편안하게 좀 지낼 수 있도록 많은 도움 정치권에서 이런 걸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대선 주자들 여권에서도 이건 물론 같이 동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 안보라는 게 참 뭐보다 중요한데 어느 무엇보다 중요한데 청해부대 해외 파견 갔다가 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이 되면서 90% 넘는 병사들이 감염이 되면서 조기 귀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승조원들의 인터뷰를 보면 참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최민호 편집장님, 이 지옥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그 승조원들이 귀국해서 이제 몇몇 언론들과 만났습니다. 예. 그때 보면 그 당시에 청해부대 그 함정 내에서 있었던 일들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관해서 얘기했는데 피가래가 끓고 심지어는 진짜 어떤 숨도 쉬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겨우 그냥 해열제 2알 주고 끝냈다 이런 걸 비롯해서 하여튼 그 총체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그런 것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는데 그러면 이제 과연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지금 원인 규명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방부가 조사를 한다고는 하는데 글쎄 저거를 또 국방부에 조사를 맡겨서 과연 그게 공정한 결론이 나올까 하는 의문도 들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치료가 급선무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도 지금 원활하게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장병들 얘기를 따르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도대체 누가 챙기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청해부대 장병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다시는 직업군인을 하지 않겠다 이번에 그만두겠다 이런 그 반응까지 있던데 저런 사람들의 그런 상실감 같은 것을 과연 누가 보상해주고 보존해주고 당장 또 생명을 구해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관해서 참 안타까운 현실 이런 것들이 우울해집니다. 예,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인을 직업으로 택했던 분들입니다. 일부는요. 근데 그분이 백신 접종에서 자신들이 제외된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가가 우리를 버린 것 아니냐. 정말 주변에 군인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다. 이럴 지경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 서욱 장관이 격려품을 전달을 했는데 거기에 이 다양한 종류의 과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집단 감염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 모습 먼저 보시겠습니다. 국방부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해부대 장병들에 대한 백신 접종 노력에는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입니다. 예, 해당 격려품 받은 승조원들의 목소리 참 비참합니다. 김희성 기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단 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이 안 나왔다. 그러면서
지금 코로나는 뭐 목이 아파서 음식을 넘길 수도 없고 냄새도 맡지 못하고 후각도 맡지 못하고 그다음 미각도 느끼지 못하는데 왜 저걸 주는 걸까라고 하면서 기가 차다. 부모님도 이제 군인 하지 말라고 한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대가가 이거냐. 국가는 우리를 버렸다. 서러워서 직업 군인 못하겠다는 생각 들었다. 도대체 백신이나 뭐 치료 방향이나 뭐 이런 긍정적인 것이 아니고 어떻게 과자를 우리에게 줄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이런 말 흔한 말 있죠. 국가가 군인을 어떻게 존중하고 대하느냐를 보면 그 국가의 수준을 알 수 있다는 말을 많이들 하는데요. 이렇게 정말 흔한 말에서 답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군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귀국 당시 장병들에게 뭘 가장 먹고 싶으냐 이런 설문조사를 했나 봅니다. 그 와중에도 한 모양이죠. 그랬더니 한국 과자 먹고 싶다 이런 응답이 많아서 과자를 보내게 됐다 이렇게 답을 했다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니, 한국 과자가 먹고 싶다는 것이 그 해외 파병을 오래 했으니 이제 귀국하게 되면은 건강해지고 하면 한국 과자도 먹고 뭐 이런 이야기지. 지금 그 음식도 못 먹을 정도로 피가리가 나오고 이렇게 했다는 그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에게만 그 언론에게만 했겠습니까? 그 내부에서 상관들에게 다 했겠죠. 상관들도 알고 있고. 근데 저만큼 그 당장 이렇게 과자를 보내고 하는 것은 뭐 전체적으로 세심한 배려가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이 함정을 한번 방문해 보신 분들은 아는데 함정 안이 상당히 좁습니다. 거의 한 명, 두 명이 지나가도 그 교차해서 막 지나갈 정도 되는데 거기 300명이 타고 있었어요. 301명이. 그리고 그러니 90%까지 전부 다 뭐 감염이 되는 이 상황인데 그러면 그 정도 상황 군 관계자 같으면 특히 해군 관계자, 장교들이나 장성들은 충분히 그 위험성을 알죠. 알면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백신을 확보를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백신 확보에 대해서 무슨 그 외국으로 다시 보낼 수가 없어서 그랬다고 했다가 해명이 자꾸 번복되고 있어요. 한국 그 함정은 국토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보낼 수 있다. 또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고. 그리고 가장 또 누가 어떤 의원이 그런 그 지적을 했습니다. 가령 저것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서 파병이 된 건데 그렇다면 유엔에게 도움을 요청을 해서 그 백신을 먼저 접종을 하고 가셔야 되던 것 아니냐. 자, 그래 이제 지금은 사후 약방문 격이 돼버렸지만은 어쨌든 지금 뭐 과자를 지금 당장 보내고 하는 것도 세심한 배려 없이 어떤 치밀한 계획 없이 이 과자를 보낸 것이고 처음에 파병할 때 백신 맞히지 않은 것도 그런 준비성이 부족했다. 그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근데 원희룡 제주지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과거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언급하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당시에 이 목함질의 폭발 사고로 부상당했던 장병에게 이 자장면 물었던 적이 있는데 그거 한번 보시죠. 경각심을 가지라고 항상 그렇게 훈련을 해왔고 하지 나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정말 형심을 봤습니다. 나 때문에 자체가 이런 게 아니고 본인도 부상당한 상황 속에서 그렇게 됐다는 게 되게 고마운 일 같아요. 뭐 짜장면 한 그릇 먹고 싶다든지 그런 소망 없어? 이분들 잘해줘가지고 먹고 싶은 거 말만 하고 다 해줘? 너무 사랑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요? 그런 거 뭐 요구할 자격이 있으니까 그런 거 있으면 먼저 이야기하세요. 네, 김정은 중사도 당시에 웃으면서 화답을 했습니다만 이 부상병에게 저 말이 적절했느냐 이런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이 원희룡 제주지사가 이번 과자 격려품과 빗대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왜 사과 안 하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송구하다는 말로 SNS를 통해서 이 청해부대 사태에 대해서 사과를 처음으로 했습니다. 청해부대 부대원들이 건강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 걱정하실 가족들에게도 이 송구한 마음이다. 이렇게 처음으로 이 사과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난번에는 이 군을 질책을 했는데 이번엔 SNS긴 합니다만 문재인 대통령 본인의 말로 이렇게 송구한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아마 저는 근데 그 사과가 8일체만이죠. 너무 이게 만시지탄입니다. 대통령의 여러 지휘 중에 군 통수권자로 지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군의 최고 통수권자로서 먼저 이제 본인의 잘못부터 사과를 했어야죠. 근데 지금 8일 만에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뭘 했습니까? 박수현 대변인. 오히려 이제 자화자찬을 했지 않습니까? 사과는 안 하고 오히려 이제 공중급유기는 2대 보내서 데려오는 거는 누구도 생각 못 했는데 마치 문 대통령이 엄청나게 아이디어를 낸 것처럼 이렇게 자화자찬했잖아요.
근데 오늘 지금 보십시오. 미리 합참의 계획을 보면 코로나 이제 대비 지침 및 우발 계획 이게 이제 국회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거기 보면 이게 이미 이틀 전부터 회의하기 전에 청와대 이미 다 계획의 공중급여기 확인한다는 계획이 다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아이디어도 아니잖아요. 따라서 저는 청와대가 너무 이게 문비어천가만 이게 부르면서 오히려 사과는 안 하고 자화자찬한 게 이게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게 국민들이나 지금 군인들도 과연 이게 대통령이 정부가 왜 존재하는가 이걸 이게 되묻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청와대에서 이제 수송기, 공중급유기 2대로 장병들 귀국시킨 거 관련해서 말한 게 있죠.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도 생각 못했는데 이렇게 했다. 한번 들어보시죠. 보고를 받으시자마자 참모회의에서 바로 정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지금 우리가 비행기 2대를 보내서 다 후송을 했지 않습니까? 정말 저는 안전하게 후송을 시킬 수 있는 대책을 빨리 시행하라라고 직접 지시하신 것도 문재인 대통령이신데 아마 그만큼 대통령은 마음이 타시고 간절하셨기 때문에 그런 신속한 조치를 아마 명령하시고 지시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비행기 2대를 문재인 대통령께서 보내서 후송했다. 공개적으로 이게 제정신인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요. 이런 낯뜨거운 문비어천가 부르고 있습니다. 예, 자 김광학 교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들으시고. 그러니까 지금 이 논란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 대통령이 그런 상황을 원했던 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걸 또 이제 조롱을 하고 그리고 아까 짜장면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위기를 좀 이렇게 좀 편하게 하고 위로하는 차원에서 그런 얘기를 했을 텐데 그걸 또 조롱하는 이 장면들이라는 것이 굉장히 문제다. 우리 한국 정치의 문화가 너무 지나치게 어떤 조롱의 문화 상대에 대해서 이런 쪽으로 흘러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이제 군 문제인데요. 지금 집단적으로 90%가 이렇게 감염이 되는 것은 완전한 작전의 실패고 관리의 실패이기 때문에 이거는 군이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대증적으로 이들을 위로한답시고 예컨대 과자 같은 것들을 이렇게 갖다 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부적절한 지금 상황에서 그런 위로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군의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성폭행이라든가 성추행의 어떤 반복적 발생이라든가 등등의 것들이 쉬지 않고 지금 나와요. 그러면 한국 군이 뭐가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실질적으로 그냥 우연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뭔가 근본적인 어떤 이 개혁의 어떤 부분이 필요한 어떤 상황까지 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군 스스로는 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군을 개혁하는 부분들을 전 국가적 차원에서 한번 도모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까 우리 병상에 누웠던 김하사 영상을 잠시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 하사는 보통 군인이 아니시고 모든 군인이 보통 군인이 아니지만 김 하사는 2030의 안보 인식 강화의 상징입니다. 저분은 이제 팀원들이 가장 많이 생각난다면서 눈시울을 붉혀 전후의 상징이 되었는데 당시 북한 도발에 맞서서 클릭비의 오정혁 씨를 비롯해서 제대를 연기하는 장병이 속출할 정도였어요. 김 하사는 사고 직후 수술이 끝나고 나서 깨어나서 가장 먼저 한 말이 뭐냐면 내 부하, 내 앞에서 이렇게 먼저 지뢰가 터져서 다친 내 부하 괜찮냐고 물은 것으로 알려졌죠. 당시 영상을 보면 정말 초인적입니다. 1차 폭발로 부하가 부상을 당해요. 그다음에 저분이 그 부하를 구하려고 가요. 그러다가 부하를 후송하다가 데리고 나오다가 2차 폭발로 다리를 잃습니다. 그러면 정말 영상을 보면 정말 대단한 게 그 부하를 계속 자기가 케어를 하면서 상사가 부하를 누일 공간을 만들고 부하가 정신을 잃지 않게 계속 말을 건네요. 자신은 이미 발이 잘린 것과 비슷한 상황에서요. 적으로부터 동료를 지켜나겠다는 인터뷰를 수없이 하셨습니다. 그럴 때 과연 정치인이 해야 될 말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당시에 정말 목함지뢰에 이 발목이 잘리고 부상을 많이 입었었죠. 그런데도 이 후임을 챙기는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 장병들이 표상으로 삼는 그런 인물이 될 정도로 당시 사태가 또 기억이 나는데요. 여하튼 안보라는 것들 군인들만 지키는 건 아니고요.
이 군인이 자랑스러운 나라가 돼야 될 텐데 참 이렇게 대우를 좀 뒤에 받는 모습들은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해외 나가 있는 사람들 더 챙겨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 보이지 않는다고 마음에서부터 멀어졌던 게 아닌가. 우리 국민들도 한번 같이 한번 되새겨봐야 될 그런 사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정말 작전에 실패한 군 누가 책임을 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재판이 하나 있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 관련이었는데요. 조 전 장관이 딸의 인턴십과 관련해서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활동한 사실이 없는데도 인턴십 확인서를 허위 발급해서 의전원 지원 당시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가 됐는데 조 전 장관의 출석 모습 한번 보시겠습니다. 검찰은 일부 증인의 증언을 근거로 제 딸이 사형 컨퍼런스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강변합니다. 결장 선접대 동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 차관이 아니라고 하면서 김 차관에게 면죄부를 준 검찰이 이제 컨퍼런스 동영상 속에 왼손잡이 여고생이 제 딸이 아니라고 하면서 저를 처벌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정경심 교수 1심 법은 제 딸이 저녁 식사 자리에만 참석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모두 기가 막힙니다. 컨퍼런스에 참석한 제 딸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쉬는 시간에 대화도 나누었습니다. 당일 행사장에서 제 딸을 보았다는 여러 증인들은 덮개비를 보았다는 말입니다. 예, 세미나 참석했는데 검찰이 참석 안 했다 이렇게 우기고 있다는 거고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김학의 차관 사태 때 이 동영상 속 인물이 아니라고 했던 그걸 또 빗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동영상이 하나 있는데 이게 딸이다 아니다 이게 좀 논란이 됐던 부분이었거든요. 1심 재판부에 대한 판결, 지난번에 정경심 교수에 대한 판결에서 동영상 속의 인물이 아닌 걸로 이게 판단을 했었죠. 국과수는 확실치 않다, 이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만 재판부는 이게 아닐 가능성이 더 크다는 쪽에 무게를 실었었습니다. 자, 이승훈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이 조 전 장관의 이야기. 본인은 이제 억울한 부분을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공개하는 건데요. 실은 조 전 장관의 딸이 사형 컨퍼런스에 참여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저 화면 속에 보인 여자분이 네네. 자신의 딸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자신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뭐 억울하다는 취지의 그런 호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네. 그것과 빗대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서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하지 않지 않았냐. 네네. 분명히 같은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딸에 대해서는 오히려 반대로 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네네. 어떤 항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결과적으로는 법정에서 얼마나 자신의 주장을 증거로서 잘 소명하느냐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글쎄, 근데 일이 아직도 안 끝났군요, 보니까. 2심이라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1심입니다. 자, 이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 국가수에서의 결론은 이게 2009년 5월 15일 스승의 날 때 이제 국제인권법센터에서 지금 세미나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때 참석한 저 동그라미 속에 저 여성이 과연 조국 전 장관의 딸이냐. 이제 이게 핵심인데 국가수에 의뢰했을 때 국가수에서는 글쎄 저것만 가지고서는 판단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그게 조국 전 장관의 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확인 불가죠. 자, 그런데 1심 재판부는 저게 조국 전 장관 딸이 아니라고 판정을 했거든요. 근데 그 판정하게 된 근거는 검찰 수사예요. 그렇죠? 검찰 수사에서 아까 조국 전 장관은 거기서 봤다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지만 보지 못했다는 보다 결정적인 증거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 심지어 오늘 했다는 조국 전 장관의 뭐 대학 동기의 아들, 그 사람은 저 여성으로부터 명함을 주고받았다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명함의 성이 박 씨예요. 그렇죠? 조국 전 장관 딸은 박 씨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까지 이 못 봤다는 사람들의 증언이 훨씬 더 구체적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수사 결론을 이거는 조국 전 장관 딸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서 법원에다가 넘긴 것이고 그래서 법원은 그거와 여러 가지 증거 조사를 거쳐서 그렇게 결론을 낸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조 전 장관 계속해서 이 인턴 활동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과거에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보시죠. 실제 저희 아이가 고등학교 때 인권 동아리에 속해 있었고 인권 동아리 아이들이 그 센터의 직원에게 연결해서 그
국제 심포지움 같은데 영어 하는 애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가서 뭐 심부름하고 뭐 잔심부름하고 이것저것 뭐 소소한 일들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서울대학교 대학생과 서울대학교 대학원생 외에 타 대학도 없고 고등학생은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전혀 없는? 전혀 아닙니다. 실제 저희 그럼 아이는 이걸 누가 했습니까? 지금 센터에서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실제, 후보자 네. 당황스럽겠지만 거짓말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국제회의에 실제 참석을 했고요. 예, 오늘 2명의 증인이 나왔습니다. 다 이 조 전 장관 딸의 친구들입니다. 한 명은 말씀하셨듯이 조국 장관 친구의 아들이면서 이제 딸과도 친구인 관계가 있는 거고요. 한 명은 이 논문 관련됐던 장모 교수의 아들이 또 증인으로 나왔는데 두 사람 모두 당시 조 전 장관 딸을 보지 못했다는 증언을 했습니다. 검찰 조사 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이 친구들 2명은 조 전 장관 딸을 그 당시에 못 봤다, 세미나에 참석하는 걸 못 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일단 박 씨, 그러니까 조 전 장관 친구의 아들이죠. 그 동영상 속의 여학생으로부터 자기가 영어 질문할 때 여학생이 계속 자기를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이 나고 세미나 참석했을 때 명함까지 받았다. 그런데 딸이 아니다. 이 조 전 장관 딸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정 교수는 딱 동영상 보자마자 저기 내 딸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누구 말을 들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정경심 교수 1심 재판에서는 아닌 쪽으로 지금 결론이 난 거거든요. 지금 이제 아마 친구 박모 씨가요. 약간 이게 입장이 좀 곤란할 수 있잖아요. 아무래도 아빠하고 또 이게 알다 보면. 그래서 이제 정은이 좀 약간 오락가락하는 면은 있지만 그렇지만 이제 이미 검찰에서 충분히 진술했고 그리고 이제 정경심 교수 1심 재판에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했잖아요. 근데 둘 다 증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더 구체적이고 증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약간 오락가락해도 저는 이게 증거 능력이 아무 문제가 없을 거고 인정하는 데는. 그리고 이제 정경심 교수나 조국 교수는 본인들의 범행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할 이익이 있죠. 그렇지만 이게 친구들이 굳이 위정할 이유가 있습니까? 친구들이 같이 인터넷 따면 제가 보기에 같이 자리에 모여가 3명이 앉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충분히 반갑게 인사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친구들이 둘 다 기억을 못 하는데 그 친구들은 거짓말을 할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죠. 따라서는 친구들의 정언이 상당히 신빙성이 높다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의 증거가 또 이 딸이 왔냐 안 왔냐 이것만이 쟁점이 아니에요. 이미 그때 한인석 교수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발급해 준 적이 없다. 이런 이제 여러 진술이 차고 넘치기 때문에 뒤집기는 어려워 보여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오늘 이 증인들의 기억이 검찰이 제시한 자료를 보고 추론해낸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2009년이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흘렀다. 그래서 증인도 세미나에 참석했다. 영어로 자기가 질문을 했다. 그리고 명함을 받았다. 요 정도만 기억을 하지 큰 다른 것들은 좀 짜잘구레한 거는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동영상 속에 있는 모습을 보니까 그게 또 내 친구 같기도 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가 또 검사 질문에는 본 적 없다 그러고 그러면서 약간 좀 헷갈리는 게 있었거든요. 인턴이라는 것은 사실상 저런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게 어사이먼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질문한다, 뭐 거기 앉아 있는다 그게 아니라 옆에서 뭐 날라다 주거나 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기 참석 여부가 그 확인증의 어떤 기준으로 작동을 재판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모양인데 저건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턴이라고 보통 할 때는 뭐 기관이면 기관에서 필요한 것들을 보조하는 그런 역할, 뭐 출석을 체크한다거나 뭐 등등의 것들, 이 행정적인 걸 처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뭐 저 국제회의에서 질문을 하고 뭘 한다? 그러면 이제 교수나 대학원생, 대학생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고등학생이 저런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거는 지금 본질이 조금 이 인턴이라는 부분에서의 어떤 그 기준, 뭘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대한 것들을 갖고서 재판을 해야지 기본적으로 거기에 참석했는지 안 했는지를 갖고서 이게 확인이 된다 안 된다. 저는 조금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 생각이 드네요. 안 그래도 그거 한번 여쭤보려고 그랬거든요. 사실 저 참석한 거 가지고 인턴십 했다 안 했다 증명서 발급할 수 있느냐 한번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 이 증인 박 씨는 검찰 조사에서 세미나 참석과 인턴은 무관하다고 실제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과거 대정부 질문에서도 이 부분이 언급이 됐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박모 변호사가 누군지는 알고 있지요? 네, 누군지 제 대학 동기입니다. 버클리에서도 같은 기간에 네, 제 같이 친구입니다. 있었죠? 네, 예. 맞습니다. 그 변호사 아들에게도 똑같은 인턴 증명서가 발급됐고 그 아들이 나도 서울대에서 인턴 활동 한 번도 안 했는데 15일짜리 인턴 증명서를 나한테 발급해 줬다. 그럼 이거 뭐 귀신이 갖다가 준 겁니까? 제가 발급해달라고 요청한 바가 없습니다. 센터에서 발급해 준 것이지. 센터에선 발급해 준 적도 없고 지금 현재 센터에 그 대장에 발급 대장에 전혀 없어요. 이 고등학생 인턴 증명서라는 게 별 것이 아닙니다. 어느 기관에서나. 예, 뭐 당시에 기준이 좀 애매해서 이게 인턴이다, 뭐 그냥 자원봉사다 이런 기준이 없었다고 이제 주장을 했었죠. 당시에 뭐 이 품앗이도 하고 이랬다는 쪽으로 지금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게 이 조 전 장관 측이기도 합니다. 조국 전 장관의 인턴 증명서 고등학교 별게 아니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인턴 증명서를 가지고 대학에 입시에 활용을 했다. 그래서 지금 유죄가 나온 그 일이죠. 그리고 지금 좀 전에 김관훈 교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왜 이 인턴을 했는데 이 당시에 이 세미나장에 왔는지 안 왔는지 이게 쟁점이 됐느냐. 이게 왜 쟁점이 됐냐면은 15일짜리 인턴 증명서를 3명이 발급받았어요. 예. 그 조국 전 장관 딸과 뭐 품앗이를 했다는 그 장모 교수의 아들, 그리고 또 박모 변호사의 아들 3사람이 받았는데 나머지 2사람이 친구 2사람이 하는 말은 본인이 그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 세미나에 참석을 하면 준다고 해서 들어갔더니 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2사람 세미나 인턴 안 한 거예요. 오기만 하면 준다고 해서 갔더니 받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조국 전 장관 딸도 만약에 저 자리에 있었다고 해도 2주 동안 15주 동안 활동을 안 했을 가능성이 훨씬 큰 것이죠. 친구들이 안 했으니까는. 그래서 그것이 문제인데 단지 2주 동안 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것을 증명을 할 방법이 없으니 마지막 행사인 저 세미나에 참석을 했나 안 했나 이것을 가지고 영상이 공개되고 이렇게 논란이 일어나는데 어쨌거나 영상에 저 인물이 조국 전 장관의 딸이건 아니건 그 앞에 14일 동안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친구 2사람을 말로 해서 유추를 해보면은 인턴 활동하지 않은 게 나오는 거죠. 네네. 자, 그래서요, 이 1심 재판부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는 여기에 대한 결론을 일단 냈습니다. 근데 지금 조국 전 장관이 같이 있는 그 다른 재판이기 때문에 이건 지금 아직 1심이 진행 중인데 1심 재판부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자, 1심 재판부 판결문이 500페이지죠. 177페이지를 찾아봤습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조국 딸은 뒤풀이에 참석하기 위해 중간 휴식 시간 오후 3시 30분부터 45분 사이에 세미나장에 혼자 왔을 뿐 인턴으로 행사 준비를 돕기 위해 세미나가 시작하기 전에 온 것이 아닌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늦게 왔다라고 봤습니다. 영상은 기다 아니다 확인할 수 있는 화질은 아니라고 봤고요. 그리고 또 428페이지가 더욱 중요합니다. 조 전 장관이 확인서를 위조했다는 부분인데 한인섭 센터장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임의로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해서 딸 등 친구들에 대한 인턴십 확인서를 작성했다. 뭐 이렇게 더 굵직굵직한 사안들이 많으니까요. 영상의 그 딸 여부를 떠나서 서로 확인하고 다툴 것들은 아주 많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경심 교수에 대한 1심 재판부는 저렇게 판단을 했는데 판단이 어떻게 달라질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오늘 정경심 교수와 조 전 장관은 증인을 직접 신문하기도 했습니다. 정 교수는 그동안 증인을 아들처럼 생각했다. 영어도 가르쳤다고 알고 있는데요. 한 번만 더 기억해주면 안 되겠냐. 뭐 울먹이는 소리로 호소했다. 이렇게 보도도 났습니다. 그렇지만 증인은 정 교수와 저녁 먹은 경우는 있지만 그게 세미나 당일인지 모르겠다. 좀 어떻게 보면 아는 분에게 대해서 이게 부정적인 증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 박모 씨는 자신이 그때 봤던 거 기억나는 거 그대로 이 증언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고요. 조 전 장관은 이
반말 평어체로 친구 아들이기 때문에 뭐 평어체로 질문하겠다 그랬다가 검찰이 제지했다는데 자, 이승훈 변호사님 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이제 그 검찰은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 전 장관이 평어체로 어떤 증인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어떤 압박감이라든가 부담감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한 것 같고요. 그래서 법원에 그 제지를 요청해서 경어체로 증인에게 물어보듯이 질문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어떤 결과적으로는 2009년도에 오래전 일이기 때문에 증언의 이제 신빙성과 관련해서 기억이 맞는지 여부가 실은 애매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국가수 감정에서도 판정 불가가 나왔기 때문에 법원에서 어떤 증언의 일부 오류라든가 이런 번복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그것에 대해서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쟁점인데 결국에는 증언의 이제 신빙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당국대 장모 교수의 아들도 이 세미나 장소에서 이 조 전 장관 딸을 본 적이 없다. 오늘 또 오후에 나와서 이렇게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재판부가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 텐데요. 부산대 의전원은요. 부정입학 의혹을 지금 조사 중인데 조사 기간을 한 달 더 연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좀 복잡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달 더 조사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다는데 자, 손혁 변호사님 이거 뭐 이유가 있을까요? 아마 저는 이게 지금도요. 지금도 이게 너무 늦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이걸 이게 또 한 달간 연장한다니까. 뭐 제가 보기에는 결국에 그 권력 눈치 보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교육부든. 과거에 그 정유라 건도 있잖아요. 그때는 정말 정광석과처럼 며칠 만에 이게 조사해서 바로 그냥 학교 이게 입학 무효시켰잖아요. 근데 이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1심 판결도 다 나왔잖아요. 이미 정경심 교수는요. 따라서 저는 이런 걸 이게 대법원까지 다 지켜보고 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럼 이게 보통 대법원까지 가려면 이게 재판이 3, 4년 이상 걸릴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 그걸 다 보고 징계 앞으로 저는 다른 학생들이 만약에 이런 사건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이게 선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다른 학생들이 형평성 문제를 들고 놓았을 때 학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걱정돼요. 근데 검찰에서 오랫동안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기소를 했고 그리고 재판이 오랫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결국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작년 12월 달에 1심 판결문 아니겠어요? 그 1심 판결문을 보시면 제가 보기에 부산대에서 아무리 조사를 철저히 한다고 해도 그 이상은 조사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굉장히 상세히 돼 있습니다. 심지어는 당시 부산대 의전원의 면접을 본 교수들의 코멘트까지 다 있어요. 거기에 보면. 꼭 뭘 얼마나 더 조사를 부산대에서 한다고. 제가 보기엔 그 판결문을 보면 그 판결문이 맞는지 틀리는지만 검증을 하면 저는 충분히 될 건데 근데 왜 자꾸 또 한 달을 연장한다고 하는가. 글쎄요. 그거는 이제 8월 달에 아마 정경심 교수에 대한 2심 재판 선고가 예상이 되죠. 아마 그걸 보고서 뭔가 하려고 하나? 뭐 이런 짐작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부산대 의전은 뭐 조사기간 연장했다는 소식이 또 들어와 있습니다. 자, 지금 민주당은 그럼 대선 후보 경선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이재명 경기지사 같은 경우에는요. 부인에 대한 사랑을 많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 이 해경군 김 씨 등의 문제로 여러 가지 공세를 많이 받았는데 2018년이었습니다. 마녀 사냥이라고 이제 선을 그었죠. 해경군 김 씨 소유주가 부인이라는 의혹에 대해서 그 내용 한번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제 인생에서 제일 잘한 일이 제 아내와 결혼한 거예요. 조폭도 가족은 안 건든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제 아내가 이제 끊임없이 공격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이미지를 공격당하는 거죠. 잔인하게.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정말 미안하죠. 트위터 계정이 뭐 김혜경 여사님 거라느니 뭐 이런 여러 말 같지 않은 소리였고요. 적대 진영 많이 아니고 우리 진영이라고 생각하는 내부에도 많습니다. 오히려 더 심한 측면도 있는 거. 그럴 때 정말 이게 자괴심 느낀다고 그럴까, 뭐 처참하다고 그럴까, 사실 좀 그렇죠. 예, 어제 유튜브에 이제 출연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관욱 교수님, 지금도 이 해경군 김 씨 논란은 계속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미리 선을 긋는 건가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지난 지방선거 때 대충 정리가 다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새로운 어떤 뭐 증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 없이 또 반복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번에 뭐 그 다른 어떤 논란거리와 같이 오히려 비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뭐 이 문제를 다시 거론을 하려면 사실상 새로운 어떤
명백한 증거를 갖고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새로운 얘기의 시작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냥 공격을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 계속 활용한다. 그런 역풍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 지사는 아내가 이제 상처 많이 받았다. 조폭도 가족은 안 건드린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7년 선거 끝난 다음에 이 지사 부부가 방송에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허탈하고 이런 기분보다는 끝이 아니라 이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준비를 다시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지 뭐 이렇게 실망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반대를 하고 정말 끝까지 말렸었는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연도장 찍자고 시장을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뭐 너무 곧살하더라고요. 권한이 더 커지면 좀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무슨 이런저런 안 만들 때는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살림도 하고 또 동네 사람들하고 또 교류도 하고 하니까 그 현장 얘기 중에서 재밌는 그런 것도 뭐 반영해서 만들고 또 판단하는 데 많이 도움되고요. 제가 뭐 가끔씩 혼나는 경우도 많죠. 그렇게 몰라? 예, 뭐 예능 프로에도 많이 출연했었죠. 이 다정한 모습도 많이 보였는데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조폭도 가족은 안 건드린다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얼마 전에 윤석열 그 처가 문제가 나왔을 때 그때 그 이야기를 그 이재명 지사에게 누가 물어봤어요. 가족 검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는 가족까지 검증할 필요 없다 이렇게 하니 이낙연 그 후보 쪽에서 당장 뭐라고 했냐면은 왜 해경군 김씨 이야기가 나올까 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해경군 김씨라는 것이 결국은 그때 2018년 지방선거 때 이 노무현, 문재인 두 전직 대통령, 전현직 대통령과 그때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전해철 경기도지사 후보를 겨냥해서 상당히 강도 높은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계정 이름은 이 해경군 김씨가 아니고 뭐 정의를 위하여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뒤에 보면은 그 김혜경, HK 김 이런 것이 그 계중조가 돼 있기 때문에 그 김혜경 씨 아니냐. 그래서 친문 네티즌들이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어요. 공격을 해서 그때부터 이재명 그 지사와 친문 네티즌들 사이에 전선이 형성됐는데 자, 지금 상황에서 이낙연 후보 쪽이 이것을 다시 꺼내는 것은 이것은 지금 친문 진영에 뚜렷한 주자가 없기 때문에 친문 열성 지지자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 해경군 김씨 논란을 다시 꺼내는 건데 그때 당시에 경찰에서는 이 계정주가 김혜경 씨라고 특정을 했어요. 그런데 검찰 수사 단계에서 증거가 불충분하다. 그래서 무혐의를 처리한 사건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어떻게 더 이상 할 수가 없지만 정치적으로는 이낙연 후보나 다른 후보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활용을 할 가치가 있는 거죠. 자, 여하튼 해경군 김씨 논란, 당내 경선이 또다시 불거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김관욱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증거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정치적으로 상대 후보 진영에서 나올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 지사는 어제요, 이 코로나 방역 수칙을 위반한 불법 영업 주점에 직접 나타났습니다. 공무원 한 40명을 이끌고 갔다. 그래서 이게 전시행정 아니냐 이런 주장도 좀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그 한마디로 현장 행정이 아니고요. 정치 그 보여주기 쇼다. 옛날에 아마 그 신천지 때도 그렇게 했잖아요. 지금 이게 그 단속 팀이 워낙 많은데 어떻게 알고 그 도의사가 다 현장 가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그 해경군 그 김씨 있잖아요. 그때 경찰에서 유죄로 판단한 근거가 그때 그 SNS 글들 42,000개를 전수조사했어요. 42,000개를. 그리고 이제 그 핸드폰에 뒷번호가 44로 끝나고 그다음에 아이디도 비슷하다 이래서 경찰에게 판단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저는 이제 그 제일 쉽게 해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미국의 트위터 있잖아요. 이런 트위터들은 상당히 그 개인정보 보호를 중시하기 때문에 본인이 요청하면 자료를 다 줍니다. 근데 수사기관이나 다른 데서는 절대 안 주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저는 본인 트위터 계정들 스스로 이게 그 동의를 해서 미국의 트위터 본사의 자료를 받아서 내버리면 깔끔하게 깨끗하게 의혹이 해소되잖아요. 이런 이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왜 자꾸 논쟁 많은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이게 지금 4단계까지 왔고 4차 대유행의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 감염의 확산원으로 많이 지적되는 부분이 이렇게 문 닫아 걸고 술집을 운영하는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것을 방치한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 4단계를 이제 유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 그 진앙지로 우리가 지금 꼽고 있는 것이 서울, 뭐 경기, 인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경기지사로서 저렇게 하는 것을 조금 뭐 이런 선거운동의 과정 속에서도 저렇게 하는 것을 전시행정이다라고 비판을 하면 그러면 이 지금의 행정은 그냥 공백 상태로 놔두고 선거에만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적절치 않은 비판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금 뭐 그 이 지사의 사실은 가장 큰 장점은 공약 실천율이거든요. 이게 한 95%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실천력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측면은 분명히 있겠지만 지금의 장면에서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감염을 확산을 차단하는 거거든요. 거기에는 지금 선거보다도 더 중요한 이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지사 이야기가 이 정도 나왔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서는 탄핵 때의 행동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공방이 오가고 있습니다. 사흘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과거의 자료들을 보니까 이 후보님께서 스크럼까지 짜가면서 탄핵 표기를 강행하려고 물리적 행동까지 나서서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데 탄핵 표기에는 반대표 던졌다고 하니까 좀 제가 좀 납득이 좀 안 됩니다. 그러나 진실이야 뭐 본인만 아시겠죠. 근데 좀 투명하지 않고 좀 뭔가 안개 낀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합니다. 탄핵 관련한 논쟁들이 좀 격화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입장 한 말씀. 네, 추가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미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저희들이 이해하기 좀 어렵잖아요. 뭐 알 수는 없죠. 그건 양심의 문제인데 어쨌든 그 한나라당과 이렇게 야합을 해서 탄핵에 앞장선 정당 소속이었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뭐 자유로울 수 없는 거 아닌가. 예, 자 탄핵 때 이야기가 다시 지금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민주당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에 찬성했느냐 반대했느냐 굉장히 중요한 입장이죠. 네. 뭐 특히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적통을 주장하고 있으니까 그 적통에 좀 흠집을 내기 위해서 아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저런 공세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자 그러면 당시에 정말 이낙연 의원이 탄핵에 찬성했느냐 이런 부분은 제가 그냥 이렇게 취재해본 바 그다음에 과거 뭐 현장에 기자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러니까 탄핵안에 반대했다고 기자들이 지목한 의원이 3명이었어요. 근데 실제는 2명이 반대했거든요. 네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자민련의 김종호 의원이고 뭐 또 한 사람이 있고요. 이제 민주당의 김효석 의원과 이낙연 의원인데 김효석 의원이 2010년에 이 부분에 관해서 확실하게 본인이 반성문을 썼어요. 이만저만해서 사실은 내가 찬성했다. 그렇게 하고 보면 저는 이낙연 의원이 당시에 반대를 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재명 지사가 저렇게 사진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 저건 제가 유축컨대는 당시에 민주당은 탄핵 그 찬성을 당론으로 정했어요. 그리고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은 나가라 이렇게까지 얘기했거든요.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약간은 그 이중 플레이를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당시에요 이 장면들을 지금 영상으로 이제 보실 텐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시죠. 예, 자 탄핵을 막으려던 유시민, 김근태, 송영길 의원 모습 보였고요. 이낙연은 좀 무심하게 이렇게 지나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당이 달랐죠, 그 당시에요. 자 이송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 1위 수성이냐 아니면 탈환이냐의 문제를 가지고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지사의 싸움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적통 친문을 주장했던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지사 간의 어떤 거짓말 프레임과 관련한 얘기인데요. 결과적으로 이건 팩트의 문제이고 이낙연 후보가 얼마나 자신의 어떤 진정성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뭐 어떤 민주당 지지자나 국민들이 판단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렇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 경선 점점 열기를 띠어가는 건지 아니면 좀 과열이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도부가 계속해서 말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언론도 좀 책임이 있습니다만 부정적인 것들 좀 공격하고 이런 것들이 하다 보니까 관심들은 많이 또 가는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스타쇼 이것이 정치다.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